안녕하십니까. 농기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오늘부터는 17세기의 근대 화학이 태동하면서 중세까지 이어져 온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관이 어떻게 허물어지는지 그 과정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관 중에서 물질은 공간을 연속적으로 꽉 채우고 있어서 진공이나 빈 공간이 없다는 주장을 허무는 토리첼리의 진공과 보일의 빈 공간 실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원자를 찾아가는 긴 과정의 5번째 여정입니다. 기원전 4세기에 성립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은 로마 제국으로 전해지면서 더욱 공고하게 됩니다.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중세에 들어와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과 물질관의 내용은 기독교 신학에 흡수되어서 천년 동안 올바른 이론으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중세를 지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과 물질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세상은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천상세계는 단일 원소인 에테르로 이루어져 있고 천구와 천체는 완벽한 운동인 원운동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상세계는 물과 공기와 흙과 불의 네 원소가 결합하여 만물을 생성하고 네 원소는 따뜻하거나 차가운 성질과 습하거나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네 원소가 가진 두 가지 성질이 변하면 원소가 바뀌고 물질도 변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상세계를 구성하는 네 원소 중에서 물과 흙은 아래로 떨어지는 직선 운동을 하고 공기와 불은 위로 올라가는 직선 운동을 하며 외부에서 힘을 주면 힘을 받은 합성물은 움직이지만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의 작용이 멈추면 합성물의 운동도 멈춘다고 주장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에 대해서는 지난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관 중에서 특히 네 원소 두 성질 변환설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은 납처럼 값싼 금속에 제대로 된 변화를 가하면 금과 같은 비싼 금속으로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들을 금을 만들려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연금술사라고 합니다. 초기의 연금술은 이집트에서 발달하다가 중세에 들어와서 교회가 연금술을 금지하여 쇠퇴합니다. 하지만 7세기와 8세기 이슬람 세계가 이집트와 스페인을 정복한 후에 고대 그리스 철학은 이슬람 세계로 넘어가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이 아랍어로 번역되고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전해질 때 이집트에서 성행하였던 연금술도 함께 전해져서 아랍 세계에서도 연금술이 크게 발전합니다. 이슬람 세계의 연금술사였던 자비르 이븐 하이야는 산화 수원을 제조하고 알렘빅 정유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11세기, 12세기에 서양 기독교의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이슬람권에서 연구되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 철학이 다시 서양으로 역유입되면서 아랍권의 연금술도 다시 중세 유럽으로 전해집니다. 중세 유럽의 연금술사였던 스위스 출신인 파라켈수스는 모든 것은 독이며 독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용량만이 독이 없는 것을 정한다고 주장하여 독과 약을 구분하는 것은 단지 투여 양이라고 주장하여 근대 약학의 토대를 만듭니다. 독일의 베허는 네 원소인 흙을 가지고 네 가지 원소 중에 하나인 흙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실질을 담당하는 유동성과 색과 연소를 담당하는 지방성과 모양과 냄새와 무게를 담당하는 유동성의 세 가지의 흙으로 구분합니다. 베버의 제자였던 수탈은 스성의 이론에서 나온 지방성 성질의 흙에 플로지스톤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연소 이론을 전개합니다. 플로지스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연금술사의 손을 떠나지 않았던 연금술이 현대 화학에 기여하게 된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술은 기본적으로 물질을 다루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연금 장소와 연금 과정은 오늘날 화학 실험실과 화학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연금 과정은 모두 실패로 끝났지만 연금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험 기구가 만들어지고 실험 방법이 개발되고 많은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어서 근대 화학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듭니다. 연금사와 연금술과 연금술사의 공헌이 대단히 크다고 하겠죠. 연금술사는 실험을 위해서 개발한 실험 도구엔 연금술사가 실험을 위해서 개발한 실험 도구엔 도가니, 플라스크, 여과기, 정유기, 천칭, 시약병 등 분석화학의 도구들이 있고 실험 방법으로는 정유법, 성화침투법, 결정정제법, 침전법 등의 실험 방법을 개발하였고 실험 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물질로는 알코올과 아세트산, 식초죠, 질산, 황산, 알칼리, 산화수원, 안티몬, 비스무트 등 많은 금속과 유기화합물을 만들었습니다. 중세에 전해진 연금술은 17세기 근대 화학이 태동할 때까지 성행하는데 데카르트나 뉴턴까지도 한때 연금술에 심취하였다고 하니 그 영향과 그 뿌리와 영향이 얼마나 강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보일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입자로 된 원소이므로 다른 물질로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 이후에 연금술은 점점 쇠퇴하게 되고 1808년 돌턴의 원자론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2000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과 내용에 균열을 만든 최초의 사람은 17세기 중반 이탈리아 사람 토리첼리였습니다. 토리첼리는 갈릴레이의 제자였는데 스승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토리첼리도 사망합니다. 토리첼리가 부정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진공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고 말할 정도로 물질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고 물질이 없는 빈 공간, 다른 말로 진공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진공은 대기압보다 낮은 기압의 상태를 의미하지만 그 당시엔 진공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토리첼리가 펌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없어야 하는 진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로는 기적같은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토리첼리의 진공이라고 부르면서 토리첼리의 진공이라고 부르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펌프로 낮은 곳에 있는 물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펌프로 물을 풀 수 있는 것은 자연이 진공을 싫어하기 때문에 펌프로 관에 있는 공기를 빼내면 물이 그 공간을 채우려고 움직이기 때문에 진공을 만들면 되지 않으니까요. 물이 위로 올라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었죠. 그런데 한 광산에서 지하에 고인 물을 퍼낼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이 문제의 해결책을 갈릴레이에게 의뢰합니다. 갈릴레이가 사망한 이후엔 토리첼리가 연구를 맡아 계속하게 됩니다.
토리첼리는 펌프질에서 올라오는 물의 높이에 10m 정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한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보다 13배나 무거운 액체인 수온으로 실험을 합니다. 물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10m 정도의 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려웠죠. 그래서 물 대신 수온을 사용하게 됩니다. 실험 장치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과 같은데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토리첼리는 수온인 경우 수온이 올라오는 높이는 약 76cm 정도가 될 것으로 역으로 계산하고 한쪽 끝을 막은 길이가 약 1.8m의 유리관에 수온을 가득 채운 다음에 이를 수온이 담긴 용기에 거꾸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유리관 속의 수온은 아래로 내려오다가 일정 높이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유지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 번 실험을 해도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토리첼리는 이 현상을 공기가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공기의 무게가 용기에 담긴 수온 표면을 누르는 압력 때문에 수온이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로 대기압을 발견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또 유리관 속의 수온 기둥 위의 빈 공간에는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진공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진공은 아주 특별한 현상이었으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진공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토리첼리의 진공이라고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실제로는 빈 공간이 아니고 수온 전기가 채워져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진공이라고 인식하였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관을 허물고 진공과 대기압을 발견한 공로는 토리첼리가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날 수온기압계나 수온압력계의 원리는 토리첼리의 실험 방식을 그대로 이용한 것입니다. 오늘날 표준 대기압은 수온 기둥 높이로 760mmHg인데 토리첼리의 업적을 기려서 mmHg를 토르로 표시합니다. 토르가 기압의 단위가 되었죠. 토리첼리의 발견 이후에는 프랑스 과학자 파스칼도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수온 기둥의 높이가 낮아진다는 현상을 발견하는 등 기압이 떨어지는 것이죠. 기압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업적도 길여서 오늘날 압력의 단위를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대기압에 대해서는 기체 파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에 대해서는 고전역학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독일 과학자 게리케의 대기압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리첼리가 1643년경에 진공과 대기압을 발견한 후에 독일의 과학자 게리케는 1650년경에 직접 진공 펌프를 발명하고 대기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실험을 합니다. 그림처럼 구리로 만든 지름 51cm 정도의 방구 2개를 맞붙인 다음에 진공 펌프로 공기를 빼서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양쪽 방구에 말을 연결하여 방구를 떼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실험에서 여러 편의 말로도 떨어지지 않던 방구가 공기를 다시 넣으면 쉽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대기압의 힘이 크다는 것이죠. 1663년에는 베를린에서 당시 국왕인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 앞에서 24필의 말을 이용해서 방구 실험을 재현합니다. 이 당시 게리케는 마그네부르크의 시장이었으므로 이 실험을 마그네부르크의 방구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이 실험으로 대기압의 크기가 아주 크다는 것을 직접 실험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날 다양한 진공 행거는 아주 작은 진공으로 만든 대기압 차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게리케는 금속 용기에 공기를 채웠을 때의 무게와 펌프로 공기를 빼낸 후의 무게를 비교하여서 공기도 무게가 있다는 것을 실제 측정을 통해 알아내었습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보일도 공기의 무게를 측정하였죠. 이번에는 보일의 빈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버트 보일은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영국의 과학자입니다. 보일은 연금술과의 결별을 선언한 최초의 과학자로서 연금술의 알케미를 화학을 뜻하는 케미스트리라는 단어로 바꾼 사람입니다. 보일은 불에 의한 연소 과정과 공기 연구를 주로 하였다고 하는데, 공기 연구에는 보일이 만든 진공 펌프가 큰 역할을 합니다. 1657년 30살이 된 보일은 게리케의 공기 펌프에 대한 책을 읽고 로버트 후커, 이 후커는 후크의 법칙을 발견한 유명한 후크입니다. 후크의 도움을 받아서 게리케의 진공 펌프보다 기능이 향상된 공기 펌프를 고안합니다. 보일은 이 펌프를 제작한 다음에 이 펌프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공기 실험을 진행합니다. 보일의 연구는 보일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는 기체의 부피와 압력 사이의 관계를 밝혀냅니다. 또 보일은 공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관과 파라켈수스의 3원질론을 비판하고 새로운 원소 개념을 도입합니다. 보일은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론을 비판하였지만 불에 의한 금속이나 다른 물질의 연소 과정을 연구하면서 불을 여전히 원소로 받아들이는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보일이 새롭게 정의한 원소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일은 근대 과학의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기지만 무엇보다도 입자로 된 원소설을 정립한 것을 큰 업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일은 1661년에 회의적 화학자를 출판합니다. 보일은 이 책에서 세상 만물이 3개나 4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기존의 정설을 부정하고 모든 순수한 물질을 보다 간단한 물질로 나누어질 수 있는 화합물과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순수한 물질로 구분합니다. 단순 물질로 구분합니다. 오늘날 순물질을 호등소 물질과 화합물로 분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단순 물질은 더 이상 간단한 물질로 분해할 수 없는 기본 단위의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이 같은 기본 단위의 성분을 원소라고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원소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가 되므로 논리적으로 입자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입자로 된 원소 개념이 새롭게 정립된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전해져 오던 원소 개념은 물질은 연속적이어서 한 가지 원소나 물질은 계속 쪼갤 수가 있고 무한히 쪼개면 없어지고 빈 공간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연속으로 존재하는 원소의 개념이 보일의 입자로 된 원소의 개념에 의해서 부정된 것입니다. 보일의 입자로 된 원소의 개념은 실험에 의해서 뒷받침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보일이 행하였다고 하는 교과서에 나오는 제6관 실험입니다. 먼저 그림처럼 한쪽이 막힌 J자 형태의 관을 준비합니다. 준비된 J관에는 공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관에 수온을 부으면 수온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관에 들어있던 공기의 일부는 관으로 밀려 들어가고, 수온 붙는 것을 멈추면 수온은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고 관의 끝부분에는 수온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공기가 무게를 가지고 누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그곳에는 공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양쪽의 수온의 높이는 같은 높이를 유지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양쪽 관의 수온 높이가 같은 것은 막힌 왼쪽 관의 공기압이 대기압과 같아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 물질관에 따르면 관 안은 공기와 수온으로 가득 차 있고 빈 공간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일은 추가로 수온을 부어 넣고 상태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 물질관에 따르면 추가된 수온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공기를 밀고 들어가면서 공기를 밀어내고 추가된 수온의 양만큼 오른쪽 관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런데 실험 결과는 수온이 추가로 들어갈수록 왼쪽 관 끝에 공기가 들어있는 부분의 부피도 점점 줄어드는 것을 발견합니다. 추가로 수온 붙는 것을 멈추자 왼쪽 관과 오른쪽 관 양쪽에 수온이 추가되었고 이번엔 두 관의 수온 높이는 달랐습니다. 이 현상의 변화와 상태에 대해서 보일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수온을 추가로 붓는 과정에서는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끝부분의 공기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온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왼쪽 공기 부분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은 추가된 수온이 공기를 누르는 압력이 커져서 부피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합니다. 또 공기의 부피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공기가 연속으로 공간을 꽉 채우고 있지 않고 부피가 줄어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야 하고, 빈 공간이 있으면 물질이 있는 부분은 불연속이 되므로 입자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아주 논리적이죠. 보일의 해석을 그림에서 표현하면 먼저 공기는 입자로 된 원소이므로 도식적으로 빨간색 원으로 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수온이 들어가면 일부의 공기가 막힌 관의 끝에 모입니다. 수온을 추가로 넣으면 막힌 관 안에 있는 공기가 압축되지만 공기 입자의 수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실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었나요? 보일은 이 실험을 통해 공기에 작용하는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발견합니다. 보일의 법칙이지요. 보일은 제의관 실험을 통해 일정한 양의 공기에 압력이 가해지면 부피가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줄어드는 비율은 선응이라는 것도 밝혀냅니다. 이 현상을 기체에 일반화하면 보일의 법칙이 됩니다. 보일의 법칙을 글로 표현하면 기체의 양과 온도가 일정하면 조건입니다. 기체의 부피와 기체의 압력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 법칙을 수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기체의 부피를 문자수 V, 기체의 압력을 문자수 P로 두면 V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비례상수를 K라고 하면 V는 P분의 K가 됩니다. 식을 바꾸어 쓰면 PV는 K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식은 같은 상태를 표현하는 똑같은 식입니다. 보일의 법칙은 처음으로 배우는 기체 법칙인데 아주 중요하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연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슈탈이 도입한 플로지스톤이 어떻게 허물어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